그러면 이제 한 주간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첫 그림에 도이치 구름 낀 도이치, 그 다음에 눈치 보는 파월, 그 다음에 옐런이 결국은 이번 주는 오히려 FOMC보다 더 핫했죠. 예금 보장 해주냐 안 해주냐 가지고 너무 핫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냥 사람마다 틀리게 해석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옐런조차도 정확하게 얘기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의사결정을 하려면 옐런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국회가 하는 거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예금을 보장해 준다 그러면은 금융기관이 다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금 받아서 대출해 주는 금액은 다 하면 안 되죠. 그냥 국가가 은행 하나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주 같은 경우 보시면 1번 재무부가 결국 예금 많이 보장해 준다. 아까 말씀드린 예금 전액 보장해 준다. 이거 가지고서 그냥 이제 뭐 그냥 예금 전액 보장 이거 한 건으로 여기 쫙 올렸죠. 그리고 옆으로 갔는데 그리고 이제 수요일 날 FOMC 미팅에서 아니다. 그냥 빠졌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애매하게 얘기했죠. 금요일 날. 그러니까 다시 올리는 걸로 지금 마무리 졌다. 라고 보면 돼서 그냥 옐런의 이 얘기한 게 결국 키로 그냥 움직였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기자회견에서 이제 어떻게 얘기했냐라는 부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때 이제 연합 라이브로 그 FOMC 하면서 얘기를 한 부분도 있는데 저는 그냥 매파적으로 얘기한 것 같아요. 일단 금리 안 내린다.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계속 볼 거다. 그래서 그냥 매냐 비둘기냐라고 하면 저는 매로 얘기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약간은.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약간 매스러운데 왜 비둘기 같이 얘기 안 했지?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떤 분들은 그냥 비둘기였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해석하기에 따라서 다르게끔 얘기를 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얘기를 잘한 거죠. 애매하게, 애매모호하게. 예. 그리고 이제 옐런 재무장관한테 핵심적인 롤이 그 예금들에 대한 보장 부분 때문에 여기가 이렇게 돼버렸고 그리고 이제 목요일서부터 이제 도이치뱅크 얘기 계속 나오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도이치뱅크 얘기는 조금 그냥 제 생각 섞어서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이치뱅크 이제 CDS 급등하면서 결국은 유로 같은 경우가 이제 약세로 전환을 해버렸죠. 유럽 은행들 다 문제스러울 수 있으니까. 솔직히 지금 유럽에서 문제가 발생을 하면 뭐 그리스 얘기 나오고 뭐 또 이탈리 얘기 나오고 이러면서 또 뭐 그 다시 유럽 위기다 이러면서 난리 치면은 예, 웃긴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되는 상태들이 확 가버릴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이건 똑같아요. 그리고 여기 이제 유로 약 강세되고 그다음에 금리 올라갔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도 원래는 미국이 금리가 올라가면 유로가 약세가 되는 경우가 더 많은데 지금 여기서 이제 같은 방향으로 갔어요. 그죠? 그래서 그 방향의 이 이슈는 오히려 그냥 유럽이나 당국에서 그 AT1 이슈 때문에 그 해결되는 척 얘기를 해줘서 어느 정도 유로가 강세가 된 건가? 이런 이제 약간 물음표를 던져봅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기존 주택 판매가 잘 나왔어요. 그래서 458만 채 발표되면서 금리 상승세로 전환됐어요. 그래서 금리가 다시 올라가는 거니까 경기가 어떻게 생각하면 조금 더 안정화되는 느낌? 안전자산 선호는 아닌데 이제 여기서 결국 이제 안전자산 선호 쪽으로 이제 기울었죠. 예금 안 준다고 하니까 이제 그러면은 중소형 은행들한테 전이 될 거고 전이 되고 나면은 진짜로 금융위기 다시 올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어려워진 거죠. 그리고 금리는 완전 내려가 버리고 그리고 지금 이제 환율 보시면은 유로 같은 경우는 여기서는 계속 강세였어요. 그러니까 미국 금리가 내려가니까 유로가 상대적으로 강세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커런시들은 실제적으로 그렇게 많이 움직이진 않았어요. 유로만 좀 많이 움직인 거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위에 써놓은 거는 도이치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저의 생각은 원래 도이치는 말 많았었고 그것 때문에 정부가 계속 이제 뭐 합병도 시키고 뭐 이러면서 조치를 많이 해서 줄인 걸로 제가 알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냥 그 은행에 근무하면서 느꼈던 생각은 독일 내에서는 산업은행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방은행들이 굉장히 많고 그럼 그 지방은행들한테 돈을 주는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시중은행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산업은행이 있어서 뭔가 뭐 대우조선해양 뭐 이상한 거 대한항공 이런 거 문제 생기면 맨날 산업은행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산업은행이 결국 돈 주고 말고 뭐 이런 걸 하잖아요. 그러니까 도이치은행 같은 경우 저는 약간은 그냥 우리나라로 봐서 산업은행 같은 역할을 하는 건가 보다.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저도 모르겠어요. 저의 그냥 경험이었었던 거예요. 그런 느낌이었었는데
걔네가 그래서 이제 망한다라는 상태까지 발생을 하면 크레딧 이슈 발생하고 뱅크런 상태 발생하면 저는 독일은 그냥 국유화하지 않을까? 아예 이럴 거면. 예. 그러면서 자본주의 전체가 흔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도 예금 100% 보장해주면 아니 저축은행에다 그럼 다 넣어야죠. 금리 제일 높은 은행에다 갖다 넣어야죠. 원금 보장되는데 어느 은행에 넣나? 그러면은 금융기관이 차별성이 전혀 없는 거잖아요. 크레딧이라는 게 의미가 없는 거고. 그게 뭐예요? 그러면 좀 자본주의 전체가 이상하잖아요. 예. 아, 제이미님, 네. 네. 그쵸. 우리나라 산업은행 기획재정부가 대주주죠.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역할이라는 면에 있어서 비슷한 역할을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뭔가 하는 그런. 그래서 제가 그때 봤을 때 도이치은행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발전소 짓고 뭐 도로 놓고 이러는 것서부터 국가 뭐 하는 옛날에 예, 그런 부분의 역할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았었어요. 지금은 근데 도이치도 뉴스 나오는 거 보니까 많이 줄였나 보더라고요. 예, 펑션 자체를. 그 도이치 얘기는 제 생각이랑 그런 거는 좀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빅테크 이제가 안전자산 이번 주도 그랬죠. 결국 애플 그리고 구글, 메타 그리고 넷플릭스 예, 이런 것들이 되면서 결국은 AI로 끌어올리지 않는 한은 이번 장에서는 되게 어렵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의 이 변동성을 그나마 안락하게 좀 안락은 아니죠. 너무 위험하죠 지금.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빅테크 쪽으로 안전자산 넘어오고 있는데 이것도 근데 경기 흔들리고 침체로 돌아가면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와치를 하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페드와치 보시면은 이제 뭐 동결했죠. 25bp 인상해서 이제 5%가 됐잖아요. 그래서 5월 달도 동결이 예상되고 있어요. 거의 여기 5% 고점 기준으로 어퍼 리밋 사이드로 보면 이제 5%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6월은 이제 없는 거고 7월 달에 4.75로 25bp가 인하가 돼요. 이 상황으로는 제일 많은 거. 이렇게 높은 상황으로 보시면은 이게 7월 26일인데 그래서 높고 4.75, 4.75니까 이제 25비 바로 인하고. 그래서 이번에도 동결한다라고 얘기했던 분들은 아니 바로 내릴 거 왜 올리냐 뭐 이런 거였는데 근데 지금 점도표를 보면은 5.5에서 그 다음번에도 한 번 더 올리는 걸로 지금 예상이 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은 완전히 바뀌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실제로 한 달 전에 여기 있었던 게 지금 여기서 이렇게 옮겨온 거죠. 지금 제일 많은 게 확률 높은 게. 예. 그러니까 여기 5.75였으니까 4.75니까 1%가 내려왔어요. 그리고 12월 거 같은 경우로 보셔도 이쪽에 있던 5.5가 지금 4.0이 돼 버렸어요. 4.0하고 4.25 사이. 여기는 100bp도 더 내려왔어요. 제일 높은 확률로 있던 기준으로 보면은. 그래서 지금 연말 때 3.75, 4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3.75 여기까지 내려갈 수 있을까? 이거는 진짜 침체가 온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왜냐면 2년 만기가 3.77인데 지금이 5예요. 그러면 5로 쭉 동결하면 내년은 평균 해가지고 한 3.77 되려면 단순하게 생각하면 실제로 내년에 3%로 쭉 간다고 해도 4%인 건데 그러면 3%쭉 아니니까 그보다 조금 높다고 쳐도 거의 내년에는 거의 3%여야 되잖아요. 이렇게 쭉 내려간다. 3.xx 정도는 돼야 올해서부터 2년치 쭉 다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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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월 더해서 3.77 될 테니까 그래서 지금 너무 이제 시장 자체 내에서는 오히려 너무 아래쪽에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저도 이것 때문에 이제 FOMC 때도 마찬가지였고 이렇게 컨센이 되고 있는데 결국 리얼로 동결하거나 그러니까 그 다음번에 올리거나 동결하거나 한 번만 하면은 25p 올려야 되니까 이 나머지 2년짜리 밑에 있는 애들은 또 다 튀어 올라와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오히려 약간은 채권 쪽으로는 롱 바이어스 되는 게 맞지 않을까? 뭐 이런 그러니까 숏 바이어스 되는 게 금리가 약간은 올라가는 쪽으로 바이어스 되는 게 맞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금리 보시면은 지금 이게 3개월 국채가 4.56이에요. 그 다음에 2년이 3.77, 그 다음에 10년이 3.37. 그럼 여기서 지난번에 이제 그 제가 장단기 금리차 어떻게 매매하면 된다 하는 거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제가 한 80bp 마이너스랑 100bp 마이너스랑 두 번 들어갔다가 한 41, 42때 다 나와서 이제 포지션 정리를 다 했어요. 그래서 그거는 저는 국채 선물들로 했고요. 10년채, 2년채 가지고. 그래서 어느 정도 수익은 났습니다. 꽤 많이. 예, 증거금만큼 났어요. 그러니까 증거금을 투자 원금이라고 치면은 거의 두 배 난 거죠. 예. 그리고 이제
60일 이상 다시 벌어지면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지금 그때 엑시트하고 나서부터 60 이상으로 계속 안 벌어지고 40, 50 사이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어서 아직 포지션은 이자율 포지션은 없습니다. 그 지난주 이제 경제 데이터 보시면은 뭐 제일 핫했던 FOMC 여기 다 있죠. 그래서 보시면은 롱텀은 2.5, 2.5 지난번이랑 똑같고요. 그 다음에 커런트가 4.4에서 5.1로 올라왔고, 그 다음에 2년 두 번째 세컨 이어 자체가 3.1로 1% 아까 앞에서 보였듯이 1% 내려왔죠. 그리고 인터레스트 레이트 프로젝션 자체도 5.1에서 4.3으로 내려왔어요. 이제 첫 번째 해. 예.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는 아예 3.1로 내려가 버린 거니까 엄청 이제 많이 이제 아까 3% 보인다고 말씀드렸던 게 그거고 올해도 지금 뒤쪽은 4.3인데 연말에 4.3 될까? 잘 모르겠어요. 예. 근데 이제 지금 이 FOMC에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들으면서 들었던 생각 결국 5%를 인상을 했어요. 근데 결국 그리고 말로는 계속 인하 고려하지 않고 있고 인플레이션 우리는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고 고용 강하고 이런 상태라고 했으니까 결국은 5를 유지를 시키거나 거기서 어쨌든 버티겠다. 인플레이션 안 잡히면. 그래서 인플레이션 데이터에 따라서 자기는 계속 의사결정하겠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잡히지 않으면 인하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건 확실하게. 예. 그 다음에 시장 같은 경우는 예, 100bp 인하하는 걸로 이미 결정돼서 페드 선물에서는 적용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라가르드가 이 임금발 인플레이션 경고를 했어요, 실제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금리 인상한다고 하고 하지만 뭐 이제 조금은 비둘기적으로 얘기를 해서 50bp 인상하면서 해서 레인지장으로 들어왔지만 다시 또 얘 말로 하면서는 임금발 인플레이션 얘기하면서 지속적으로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어서 더 올릴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미국보다는 위가 열린 상태. 그래서 유로가 강세가 될 가능성이 있는 상태. 이런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도 4.25로 벌써 이제 올렸는데 25p 올리면서 그래도 영국은 인플레이션 정점 코멘트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스위스는 50bp 난리를 쳤지만 여기서 안 올리면 이제 완전 망하는 것 같으니까 올린 것 같아요. CS 막 구제금융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실제로 50bp 인상하고 1.5가 돼서 그래도 1.5예요. 그러니까 거의 여기는 스위스는 0에 가까웠던 나라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인플레이션 억제가 우선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듀러블 굿 오더 같은 경우는 이제 그나마 지난주에 나오는 경제 데이터 중에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랑 여기 서비스 PMI랑 두 가지였는데 내구재 같은 경우가 이제 오히려 예상 0.6이었는데 실제로 마이너스 1이 났어요. 그러니까 약간 침체 우려도 있긴 있는 거예요. 주문 자체가 확실하게 줄어들고 있는 거니까. 그리고 재고도 줄어들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생각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의외로 서비스 PMI들 그 다음에 뭐 이런 매뉴팩처링 PMI들 이런 거는 되게 잘 나왔어요. 그러니까 50 예상이었는데 53.8 나오고 47 예상이었는데 49 나왔으니까 실제로 서비스나 이런 이제 매뉴팩처링 쪽에서는 다시 좀 살아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거 두 개도 벌써 이미 섞여요. 그래서 헷갈리는 상태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되게 어느 한쪽으로 확 이제 얘기하기가 되게 어렵다. 그리고 나이키 같은 경우 실적 잘 나왔었는데 또 컨센에서 얘기하면서 결국 빼버렸고, 네. 근데 컨센 대비는 되게 잘 나왔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이제 카니발 뭐 코로나 얘기 때문에 맨날 카니발 좀 유행했는데 별로 요즘은 안 보죠 이런 거 이제 잘 그리고 이거 지금 잘못 지워야 되는데 못 지웠네. 여기 케이스 실러 홈프라이스 집값 지금 이제 떨어지는 걸로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이제 나올지 한번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화요일 날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 있고요. 그 다음에 모기지 레이트, 그 다음에 여기 기름들, 예, 기름 재고들, 예, 이쪽에서 재고가 또 이제 지난번에 또 많았다 그러면서 또 뺐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리고 이제 잡리스 데이터, 그 다음에 GDP 파이널 나오거든요. 이거 내 12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버전이어서 뭐 이게 어떻게 어저스트 되느냐인데 많이 어저스트 되진 보통 않겠죠. 그리고 이제 제일 이제 다음 주에 중요한 건 이거죠. 이제 개인 소비, 개인 소득, 개인 지출, PCE. 그래서 저는 개인 지출 쪽 얼마나 지출을 잘하고 있느냐. 이게 마이너스로 0.3 플러스 보이고 있는데 이거보다 너무 나쁘면은 진짜 이제 해고돼서 소비를 못하는 상태가 되거나 이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것 좀 잘 봐야 되지 않을까? 그다음에 이제 프라이스 인덱스, PC 프라이스 인덱스 같은 경우에 MOM으로 0.6이었는데 컨센은 지금 0.5인데 포캐스트는 이게 이제 어느 정도로 이제 있느냐에 따라서 인플레이션 우려를 어떻게 바라볼지 나올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소비자 심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계속 이제 말씀을 드리잖아요. 아까 소득 지출 자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된다고 하는 게 이제 결국 그게 심리고 그러니까 이것까지 무너지면은 이게 이제
침체 쪽으로 이제 강한 침체가 갈 수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 우려가 좀 되는 부분이어서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이번 주에 우리가 꼭 봐야 되는 거는 주택가격들 잘 내려가는지. 그래서 주택가격도 하락이다. 그리고 지금도 임금도 어느 정도는 이제 해고 늘어나고 있고 임금 상승률 점점 이제 적어지고 있어서 임금 인플레이션도 없으니까 인플레이션은 줄어든다. 이게 지금 이제 컨센으로 가져가려고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데이터들 그리고 이제 퍼스트 리퍼블릭 이거 해결차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예금 보장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할지. 근데 이제 근본적으로는 예금 보장에 대한 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 그냥 개인적인 생각은 예금 보장하는 거는 일단은 자본주의 중앙은행 이런 거에 있었을 때 문제가 좀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예금 다 보장할 거면 중앙은행 예금 받아서 은행들 나눠주면 되지 그걸 뭐 각 은행별로 예금을 다 보장을 해줘요. 그러면 신용도에 따른 크레딧 차이도 없는 거고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이거는 다른 패러다임인 것 같아요. 예금을 다 보장해주겠다는 얘기는 뭔가 패러다임이 다 바뀌는 금융기관 이제 그 스트럭처 자체가 다 바뀌는 이런 건 것 같기도 합니다.